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생활과 윤리 해설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작에 찍었어야 되는데 엄청 늦어졌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 생활과 윤리 어려웠습니다. 역대급 어려웠던 생윤 시험이었고 생윤 표점으로만 따졌을 때 50점 만점이면 과탐 2 과목보다도 더 높은 표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물론 시험 성적이 다 나와봐야지 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50점 만점 표점 자체가 과탐보다도 높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 시험인지를 방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라고 한다면 시험의 문제 유형의 차이가 있어요.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개념과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을 물어보는 방식이 아주 도드라졌습니다. 내가 2를 알고 있어. 근데 시험 문제가 2가 나왔어. 그럼 이거 맞는 말이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10이 나왔어. 이건 안 맞잖아.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 입장에서 내가 2와 3을 알고 있어. 근데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6이 나온 케이스죠.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보지 못한 표현이지만 2와 3의 조합을 통해서 이거 곱하면 6이 나오네. 이런 방식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요했던 문제가 많았습니다. 독해형 문제도 많았던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 암기 방식으로 학습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어렵게 느껴졌을 이럴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한 것처럼 독해형 문제도 강화되다 보니까 시간 내에 푸는 것도 빡빡하다라고 했던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시험장에서 느꼈을 압박감이 꽤 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선생님의 생각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선지들도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과 과정을 벗어났느냐라고 하기에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평가원의 특성상 이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기억, 니은 원전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원전이 EBS의 내용에 있었느냐? 아니, 그런 데는 없었어요. 선생님은 현장 강의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런 원전 내용 하나는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머릿속에 다 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기본 개념으로 디귿, 리을이 너무 답이 아닌 케이스. 이런 경우는 답이 1번밖에 안 되거든요. 소거법을 통해서로.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정오 판단을 하려고 들어가면 원전의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스러웠던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디귿, 리을이 너무 답이 아니야. 그럼 답은 1번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경우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시험 이미 끝났고 본인이 이제 점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살다 보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고 지금 바로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은 언젠가 자기에게 빛나는 결과로 돌아오더라고요. 자, 이번 시험 문제 어땠는지 선생님 학생들한테 근데 후기는 받았어요. 이거는 시험 당일날이었죠. 11월 4일이었으니까 재중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수능 생윤 47점. 너무 기특해.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도 47점 맞은 건 잘했죠. 3은 50점 맞았어요. 선생님 진짜 맨날 만점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둘 다 만점 받지는 못했지만 한 과목이라도 매일 응원해주시는 만점 받게 되어서 기뻐요. 아니 47점도 이번에 너무 잘했습니다. 1년 동안 누구보다 저희를 아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거. 진짜 이거 나 진짜인데.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지는 수업 감사했습니다. 라는 이 후기. 그리고 이 부분도 있어요.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번 수능은 학습 능력이 영향을 끼쳤던 수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단과를 하반기 때 들어왔던 친구였습니다. 본인이 이거 누군지 본인이 이거 영상 보면 알겠죠? 이 친구 늦게 시작했죠. 8월 지나서 제대로 생윤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점을 맞아서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암기형의 공부가 아니라 정말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 추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뛰어났다면 이번 시험 문제는 오히려 유리했던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되게 좋아서 선생님이 기억하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선생님, 저 덕분에 47점. 5번 문제에서 없다를 읽다로 읽어서 실수만 아니었으면 만점 맞았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도 선생님께서 실수 관련해서 해주신 조언들 덕분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생윤 까다로웠던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점수를 받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OX의 형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바치고 그리고 그로부터 논리 추론하는 게 중요했던 건 거죠.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 시작해볼까요? 이번 수능 문제의 오답률 1위는 해외 원조 파트였습니다. 어려웠던 문제냐라고 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준비해 갔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6월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과거의 기출문제도 엄청 꼼꼼히 보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억을 답을 고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1번을 고른 친구들이 38.2% 그리고 2번을 고른 친구들이 14.6%로 이게 기억을 고른 이 1번 요거 기억을 고른 친구들이 무려 52%를 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이 기억 선지가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갈 때 선생님의 킬러 마스터, 선생님의 스펙트럼, 에티켓, 퍼펙트 파이널까지 그 교재의 모든 내용들이 애기들 머릿속에 있다면 답을 고를 수 있다. 왜?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기억 선지가 왜 어려웠었느냐? 이번 6월 모의고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5입니다. 이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라는 것이 바로 빈곤에 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2017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도 평가원이 보여준 적이 있었어. 절대빈곤 해결 위험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가 5가 되고 선생님이 이것을 퍼펙트 파이널 때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왜? 2017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이 선지가 나왔을 때 이슈가 되었는데 이걸 다시 반복시켰다. 그럼 이 선지는 평가원이 아주 강조하여 자기 기준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 이거 꼭 알고 가라 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대로 기억 선지였습니다. 우선 한번 쭉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쉬운 부분들은 빼고 포인트가 되는 선지와 관련된 선생님의 교재 내용 가지고 와서 복습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수능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어, 당연히 원조는 극단적 빈곤 방지를 위해 이루어져야 되죠. 이 극단적 빈곤 방지, 이것을 위해서 이루어지다가 만약에 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어. 그럼 이제 원조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죠? 또 만약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은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내가 소득이 있어. 내가 1,000만 원을 버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내가 필수 소비를 뭐 500만 원을 한대.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 중에 1%, 그럼 5만 원이라도 기부하여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 5만 원을 가지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아니다, 이거 기부해야 된다. 이게 싱어의 입장입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갑, 자기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소득이 남은 사람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세계 극빈자 구호에 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싱어가 됩니다. 그리고 을은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고통받는 사회를 롤스가 되죠. 그럼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기억. 절대 빈곤 감소는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싱어는 긍정하고 롤스는 부정해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둘 다 오잖아. 왜냐면 여기 봐봐. 절대 빈곤 해결 위한 원조 보편적 의무래잖아. 그러니 얘 기억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니은, 원조 대상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은 원조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당연히 싱어 입장에서 맞는 말이죠. 왜냐면 이 극단적 빈곤 방지를 위한 건데 이 빈곤에 처한 사람이 극단적 빈곤에서 벗어났어. 그럼 이제 원조 중단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오가 됩니다.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을 유보될 수 있는가? 바로 이거죠. 원조 주체가 1,000만 원을 버는 아이야. 그런데 이 원래 5만 원은 원래대로라면 나의 처지 개선, 내가 뭐 신발 하나를 더 사고 티셔츠 하나를 더 사고 밥 한 끼를 더 먹고 근데 이것이 유보되고 오히려 이걸 빈곤자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얜 오가 됩니다. 그리고 리을입니다. 원조 대상국의 내부 불평등 감소를 원자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아니지. 이건 원조 대상국의 내부잖아요. 즉 각각의 나라들 사이에 불평등, 국가 하나 그리고 나머지 국가 하나, 여기에 불평등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 원조의 목적이 아니야. 근데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게 뭔데? 이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해가지고 여러 번 애기들에게 줬던 자료였었죠.
정의로운 자유주의적 만민의 사회, 입헌민주주의적 정부. 그리고 이거 봐봐.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사회. 그럼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야. 근데 그 고통받는 사회에 정의의 원칙이 확립되었다면 이 사회 내부의 불평등은 완화되겠죠. 차등의 원칙이 이 나라 안에서는 지켜질 거잖아. 이런 부분들 목적으로 삼는 거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니은과 디귿 골라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게 오답률 80%에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리을 선지 때문에 틀렸던 학생들보다는 기억이 맞다고 골라서 틀린 친구들이 훨씬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쵸. 선생님이 말한 이 이야기, 이번 6월 모의고사와 기존의 기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공부하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왜 퍼펙트 파이널이 강조되고 왜 올해 6, 9월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평가는 갑자기 생뚱맞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자기가 출제했던 기출 문제들. 그래서 선생님이 킬러 마스터를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보여준 6, 9월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오답률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답률 2위는 시민 불복종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1번 같은 경우가 약간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어요. 중의적으로 읽히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답이 너무 2번이야. 이거는 답이 2번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골라줘서 얘를 답을 맞췄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1번을 고른 친구들이 22.4%, 그리고 2번을 고른 친구들이 23%, 그리고 3번을 고른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7.9%. 그런데 오히려 4번을 고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33.2%, 그리고 5번 13.4%의 학생들이 골랐습니다. 자, 이제 왜 답이 2번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롤스의 시민불복종이죠.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언제나 공유된 정의관이어야 합니다. 이 공유된 정의관은 다수의 정의감,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소수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러한 교설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돼. 다수의 정의감, 공유의 정의관인데, 근데 바로 이거죠.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이라는 이 표현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일부의 소수자야. 파랭이들이라고 쳐보자. 근데 이 사회는 노랭이의 정의관이 있어요. 다수의 정의관은 노랭이야. 근데 이 소수가 3명밖에 안 되지만 얘네의 정의관이 노랭이일 수도 있잖아. 이걸로 문제를 출제한 거죠. 선생님도 당연히 이 문제가 올라온 문제 풀잖아요. 1번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좀 중의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2번을 딱 봤는데 2번은 답이 너무 확실합니다.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잖아요.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대상은 X2, Z2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선생님의 수업 들은 친구들은 너무 많이 봤죠? 이건 무슨 얘기냐?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근데 이런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차등의 원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정의의 원칙이에요. ABC는 지켜야 하는 거야. 근데 이것에 위반된 법들이 있어. 이런 위반한 법들이 X2, Z2일 때 약한 부정의도 시민불복종의 대상 안 되죠. 이럴 때,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심각한 위반, 기회균등의 원칙의 심각한 위반, 오직 딱 두 가지 Z2와 X2일 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차등의 원칙, 비를 근간으로 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법이 네모라는 법이 만들어졌어. 근데 그 법이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했지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그럼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답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3번도 볼까요?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될 수 없다? 아니 왜? 어디 생각해보자. 여기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이야기죠.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돼. 구속력 가져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 법이 언제나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의도적으로 위반한 법이라면 저항해야지, 반항해야지, 시민불복종해야지. 그러니 상충될 수 있다가 되죠. 그리고 이제 4번입니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이 틀렸죠. 자,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여기에 어긋난 법, 즉 X2. 그 다음 두 번째,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현저한 위반, Z2. 그러니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 X2에만 국한되지 않잖아. Z2도 있잖아. 따라서 이게 X가 됩니다. 그리고 5번을 고른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올해 9월 모의고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부분
국가처벌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다? 아니 왜 없어? 국가처벌이라고 할지라도 그 국가처벌이 평등한 자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X2거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Z2. 보통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기 어렵죠. 국가처벌의 경우엔 보통 X2에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바로 국가처벌이잖아. 시민불복종의 대상 될 수 있다. 이미 9월 모의고사에서 보여줬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도 많이 틀렸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좀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죠. 소수자가 진인, 정의관 이 자체라고 한다면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민불복종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다수자니까.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소수자가 진인 정의관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소수자가 얘네들을 지닐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읽을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애매모호했다고 할지라도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번이 너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답률 3위로 넘어가 봅니다. 오답률 3위는 의아했습니다. 오답률 3위가 죽음관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웠었나?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고른 친구들의 많은 학생들이 우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을 고른 친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4.7%? 근데 2번을 고른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2번을 고른 친구가 57%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3번을 고른 친구들이 약 9%, 그리고 4번을 고른 친구들이 약 2%, 그리고 정답이었던 5번을 고른 친구가 26%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 띄엄띄엄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도라는 내용을 불교에 붙이는 걸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갑은 장자입니다. 이걸 도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을은 석가모니, 즉 을의 경우는 불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자, 우선 1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이 초연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도를 완성? 거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인륜이 틀렸어. 인륜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인륜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 선생님의 스펙트럼의 가장 기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여기. 죽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인륜적인 삶. 그럼 여기서 인륜이 뭔데? 바로 이거 인의예지. 인간의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 규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륜이라는 말은 안 돼. 이거를 띄엄띄엄 읽어서 실수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3번.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윤회하게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윤회의 고리가 단절되죠. 그래서 3번, 4번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의존관계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의존관계라는 이 필연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5번인데 도. 선생님, 장자가 도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불교가 더해요?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EBS에서 그리고 올해 평가원에서 팔정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팔정도의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도의 수행, 불교에서도 너무너무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알아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선생님 퍼펙트 파이널에서도 엄청 강조했던 이야기고 제발 팔정도, 바른 시선,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등등등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팔정도 이번에 강조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온 거죠.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도의 단어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답 5번 됩니다. 아마 2번, 5번 고민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도라는 말을 불교에 붙이지 못해서 틀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올해 EBS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보면 생사 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생사의 얽매임 벗어날 수 있다. 차별해서 안 된다. 이거 불교와 도가 둘 다에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미 2016 수능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꼭 알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죠. 도가 입장에서 도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다르지 않다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근데 선생님의 생각에는 학생들이 아마 팔정도 이 도를 몰라서 틀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마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했는데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안 틀렸겠죠? 자 이제 오답 4위로 넘어갑니다. 오답률 4위. 오답률 4위까지도 왔는데 오답률이 67%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웠던 걸 보여주죠. 시험이 쉬웠던 문제는 보통은 오답률 1위가 막 70%,
2위 때부터는 뭐 50 몇 프로 이러는데 지금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오답률이 5, 60%를 넘거든요. 그러니 까다로웠던 시험은 맞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갑이 롤스 그리고 을이 노직인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을 1번을 골라줘야 돼요. 근데 이 두 내용은 원전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생각해보면야 추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과연 완벽히 추론만으로 알 수 있을까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디귿 리을이 너무 아니야. 선생님과 수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디 한번 이 내용을 판별해 볼게요. 에티켓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원초적 입장은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상태에 해당한다. 올해 수능 완성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애기들, 사회계약론의 자연상태의 개인들은 어떻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격체들이다. 이번 사회계약설과 관련해서 평가원에서도 출제됐었죠? 자연상태의 개인들,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들이다 라는 이야기들. 그걸 가지고도 추론하려면 추론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선생님 원전을 알잖아. 이 내용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의 에티켓 4주차 현강 자료의 14번 문제의 설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초적 입장,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합리적 존재로서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라고 선생님이 거기에 원전 자체를 뜯어가지고 그 주에 현강 자료를 애기들에게 지급했었어요. 각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는 원초적 입장의 여건들이 주어지는 경우 서로 동등해. 그러니까 평등한 인격체죠. 도덕적 인격으로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이구나.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존재. 개인들에 있어서 이런 최초의 상황이란 공정한 거죠. 그러니 무지의 베이스 속의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이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입니다. 물론 선생님과 함께 이 수업을 듣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조차도 원전에 있는 내용을 달달 암기하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진 않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디귿과 리을은 너무 답이 아닙니다. 노직이 이야기하죠.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롭다. 그건 무슨 말이야? 최소 국가는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죠. 그러면 최소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예를 들면 복지국가라든지 아니면 롤스가 이야기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 등 이런 국가들은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얘를 침해한다라는 말은 소유 권리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오직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해당될 수 없습니다. 오직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답이 너무 아니야. 따라서 디귿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을입니다.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왜 제한될 수 없어? 제한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두 용어가 있었습니다. 제발, 제한이라는 단어와 침해라는 단어를 헷갈리지 말아라. 침해 불가합니다. 기본적 권리는 침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 권리는 제한은 가능하다. 그러니 롤스,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될 수 없다? 무슨 말이야? 제한될 수 있다니까요. 다만 침해는 불가능. 침해라는 건 그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거고 제한은 기본권끼리 충돌할 땐 걔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27번 노직도 마찬가지. 자유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제한될 수 있어. 다만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침해라는 단어와 제한이라는 단어 구분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써바풀 때 마지막에 퍼펙트 파이널 에티켓 때 엄청 강조했던 이야기니까 설마 이걸 고르진 않았겠죠? 그런데 답을 골랐던 친구들이 1번이 답이 이렇게 리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면 32%의 아이들만 골랐는데 막상 많은 친구들은 46.8%의 친구들이 2번을 골랐습니다. 디귿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아니잖아. 이거 봐봐. 이 내용만 봐도 디귿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답률 4위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오답률 5위로 넘어가 볼까요? 오답률 5위입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보고 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면 음보적 형벌이라는 단어, 이 단어 애기들이 봤을 때 칸트만 생각한 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든 거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잠깐 그 영상 보고 올게요. 실제로 루소를 응보주의라고 분류하는 사상가들도 있어. 그래서
애기들은 되게 어색하겠지만 생활관리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는 루소를 응보주의로 넣기도 했었어. 교과 자체가 EBS가.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잠깐만 설명하고 끝납니다. 왜냐면 이건 2021학년도 이전 교과거든. 그러니 이전 교과에서는 응보주의로 요거 루소를 넣기도 했었어. 이 당시에 EBS의 교재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칸트와 루소 응보주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옹호하였다라는 기준으로.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고 있었죠. 선생님이 기억 선제를 보자마자 느끼는 건 2014학년도에 수능이 시작되었는데 생활과 윤리가 이때의 출제위원들이 들어온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알 리가 없잖아. 그런데 또 이것도 그럼 이의 제기를 받아주겠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너무 답이 4번이거든. 평가원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지가 있어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이의 제기를 받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또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이 문제에 1번을 답을 고른 친구가 무려 26%거든요. 그리고 답이 4번이었는데 4번을 고른 친구들이 35%가 됩니다. 근데 분명히 고민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확실한 건 얘야.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속상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 왜 못 골랐어? 라고 하는 게 좀 속상하거든요. 근데 왜 그 시험장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서는 그냥 여기에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더군다나 1번이야. 잘못 생각한 게. 그럼 나머지 것들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기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기억은 칸트, 그리고 기억이 아니죠. 갑이죠. 그리고 을은 루소, 그리고 병은 베카리아입니다. 그러면 칸트, 그다음 루소, 베카리아 입장에서 이제 각각 어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 이게 비판의 방향이 이렇다면 관과다 앞에서 끊어주고 비판을 주는 입장에서는 긍정하고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정해야 할 말이어야 되는데 이거 둘 다 긍정. 루소도 응보주의 관점. 왜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처벌받는 그 형태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5가 된다. 근데 선생님의 이 수업에서의 이 이야기를 기억했던 친구들이라면 얘가 5였네? 이게 나왔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친구들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속상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답이 너무 4번이어서 이의 제기는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야? 이거 루소 입장에서도 칸트 입장에서 둘 다 긍정할 말이잖아. 그러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 근데 이걸 고른 친구들 한 18% 되더라고. 근데 자 봐봐. 베카리아 입장에서 생명권 양도 여부가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양도했느냐 안 했느냐. 왜냐?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양도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양도한 생명권을 하는 순간 베카리아가 부정할 말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답이 될 수 없죠. 이제 답은 4번입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은 사형제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죠.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되는데 동의해야 하는데 이건 만장일치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퍼펙트 파이널 할 때도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사회계약 만장일치니까 이거 다 기억해. 요거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 홉스루크 루소의 공통점이야 라고 선생님이 주간지에도 엄청 많이 써줬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은 사형제에 동의해야 한다. 루소는 긍정하지만 베카리아는 부정하겠죠? 5번입니다. 이제 칸트가 긍정하고 베카리아가 부정할 말이어야 되는데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죠. 칸트 입장에서는 실제 한 행동,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동기가 아니라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칸트가 부정할 말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답률 6위입니다. 동양윤리의 접근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답률 어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지 각각 얼마만큼 선택했는지. 오답률이 62.3%로 6위였습니다. 1번이 답이었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걸 고른 친구들이 37.7%였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5번이라고 골랐어요. 26.7%가 5번이라고 골라서 틀렸더라고요. 물론 좀 골고루 고른 느낌이 있습니다. 얘도 한 10.8%, 얘도 11%, 얘도 13.6%. 선생님이 생각할 때 골고루 이렇게 골라서 틀렸던 걸 보니까 기본 개념을 너무 등한시하고 간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 맹자죠. 그리고 을은여라고 이야기하면 얘라는 말 나오자마자 이거 유교라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얘가 혼란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거는 바로 노자, 도가의 입장이죠.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거? 맹자는 성선설이야. 타고 태어날 때부터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사단을 가지고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 수호의 마음은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만 생겨난다?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태어나 있어.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여기도 또 나왔어. 오륜. 우리 아까 죽음 관에서도 했잖아요. 오륜이라는 거 인간의 도리라고. 그러니 오륜의 참된 실천은 반드시 수기가 바탕이 돼야 된다. 수기가 뭔데? 수기 아닌 자신을 수양하다. 이거 유교에서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2번 맞는 말이 되죠. 3번 도가. 이상적 정치는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아. 스스로 그러함이 자연이잖아. 무의자연. 당연히 무의자연 강조하는 거 도가잖아요. 5가 됩니다. 성인의 도를 본받아 겸허하고 다툼 없는 덕. 자, 겸허, 다툼 없는 덕이 바로 부쟁과 겸허. 도가에서 강조하는 다투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수행 방법이잖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 부분을 얘기한 게 있어요. 유교와 도가를 이야기할 때 이거 선생님이 스펙트럼부터 시작해서 손글씨 할 때마다 줬었던 이야기. 제발 도라는 말만 듣고 도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도는 인간의 도리로서 유교도 쓸 수 있고 도가도 쓸 수 있다. 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성인이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도를 따르는 사람은 유교에서는 인간의 도리일 것이고 도가에서는 만물의 근원인 그 자연의 원리, 이거겠죠. 도를 따르는 사람,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왜냐?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친구들 입장에선 얘만 나오면 무조건 유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잠깐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선생님 퍼펙트 파이널에 가장 강조해서 처음 시험 문제 1, 2번에 나란히 놔두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 군자라는 말만 듣고 그리고 선비라는 말만 듣고 유교인지 도가인지 구분하면 안 된다. 왜냐? 명예를 위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 선비 아니야, 군자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도가다. 그러니 단어가 아니라 문맥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괜찮았다 그랬어. 왜냐? 이 문제는 내가 혹시 이거 유교라고 봤다고 해도 유교가 2개는 말이 안 되니까 다시 잘 읽어봤거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해 수능이 나왔을 때 이게 오답률 1이라고 했습니다. 왜 오답률 1이었느냐?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이거 얼마나 강조했는지. 왜? 성인이라는 말만 듣고 선비라는 말만 듣고 유교로 푼 거야. 그러니 답 2번이라고 골랐던 거죠. 밑에가 만약에 또 유교였다면 자기가 그 모순되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을은 불교였거든. 근데 이건 유교가 아니라 도가였던 겁니다. 이 패턴이 2번 수능에서도 다시 나온 거야. 얘라는 단어, 대장부라는 단어를 그 문장에 넣어놨지만 문맥을 잘 보면 얘 싫어하고 대장부 이러한 얄팍한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거 선비, 자기를 위해서 참된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2023 그 문제 출제 포인트를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요즘의 트렌드다. 근데 이게 이번 수능에도 반복되었었죠. 애기들은 틀리지 않았겠죠. 자, 이제 그리고 오답률 7위로 넘어갑니다. 원래 선생님이 오답률 한 5위 정도까지만 해설 강의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강의를 과연 올해 수능을 본 친구들이 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이거는 아마 내년에 수능을 볼 학생들, 지금 고2 학생들에게 더 유용한 해설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의 이 트렌드들을 잘 기억하고 요즘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답률 7위까지 그리고 여기와 연결돼서 오답률 11위까지 이렇게 요새는 독해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한 칼럼이에요. 그런데 이게 칼 포퍼
슈퍼인지 아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신문 칼럼의 문제는 언제나 읽고 푸는 독해형입니다. 잘 읽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독해형이 이번에 시험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옆에다 적어라. 짧은 비문학이다.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그대로 옮겨만 적을게요.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인간은 함께 노력해야만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 내가 내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 주장이 옳고 틀린 것처럼 타인의 주장도 틀릴 수 있고 옳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의 요약이죠. 두 번째 문장 요약해볼까요? 이러한 비판적 합리주의. 이런 거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하는구나. 논증과 반박에 귀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기가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판적 합리주의는 논증과 반박을 강조하겠죠? 수용해야 돼. 그리고 경험을 통해 공부하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B가 맞았네? 이 부분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거운 건 먼저 떨어진다. 가벼운 건 나중에 떨어진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었죠. 가속도는 어차피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예전엔 천동설이 있었어. 근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가속도는 다 똑같다. 그죠? 무게와 상관없이. 그리고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뜻 논증과 반박을 통해 수용되고 막상 지나고 나면 또 이것도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특히 경험 세계에서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명제. 이제 특히 과학적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엄청 글씨 날아가고 있죠. 빨리 쓰려고. 이런 과학적 명제는 언제든지 반박 가능해야 합니다. 난 지금 요약만 하고 있는 거야. 경험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증 가능성이다. 이래야지만 이론의 과학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론에 대한 모든 관찰, 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반증하려는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찰, 이론, 예측을 반박하려는 시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물론 선생님이 이거를 무조건 다 100% 적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도저히 안 읽혀. 어떻게 해서든 맞아와야지. 이건 거저주는 문제인데. 그럼 답 1번. 실험 결과에 의해 예측이 반증된 경험 이론은 거부된다. 당연하죠. 여기서 뭐라고 쓰여 있어? 과학적 면제는 반박 가능해야 돼. 반증이 이거잖아. 반대로 증명. 그럼 봐봐. 반박이 가능했어. 아까 천동설 반박됐어. 지동설로. 그럼 얘는 거부되죠. 이제 틀렸어. 얘가 이제 진짜야. 근데 언젠가 새로운 게 나와서 얘를 또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땐 얘는 아니야. 얘가 진짜가 되겠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에 의해 예측이 반증된 경험과학 이론 거부돼야 됩니다. 답 1번입니다. 나머지 2번 확인해 볼까요? 논박이 불가능한 경험 과학적 가설만을 무슨 말이야. 과학 명제는 반박 가능해야 된다는데 원천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사실 명제? 무슨 말이야. 반박 가능해야 된다는데 진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상대주의 관점? 무슨 말이야.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는데 오류임이 증명되지 않은 과학 이론은 반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니 우리는 지금 지동설을 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 잠깐 또 지워볼게요. 우린 지금 지동설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아직은 오류가 증명되지 않았어. 근데 이거 반증 대상에서 왜 제외돼? 언젠가 이게 또 판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외된다고 말할 수 없지.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을 때 학생들이 당황해요. 이건 어떤 지식으로 푼다라기보다는 독해형? 이거는 국어 영역이잖아요. 선생님의 이 문사탐 채널에 가장 1위 정말 문사탐 채널인데 조회수가 1위인 건 국어 영상이에요. 제대로 잘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근데 이건 오답률 8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맥락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K형 문제가 왜 강조되는지. 오답률 11위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 생활과 윤리의 특성상 어떤 사상과 바로바로 매칭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 해요. 본인도 모르게 그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 처음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예술과 윤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처음 나왔어요. 그냥 평가원 2014 시작한 이래 처음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독해형으로 풀 수 있었어. 근데 이걸 플라톤이라고 생각하면서 풀었던 친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지. 강연자가 지지할 거래. 선생님 저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 안 했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되게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에티켓에서도 손글씨로 이 아리스토텔레스 따로 줬어.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올해 EBS에서 되게 자주 나온다. 되게 특징적이다. 근데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도덕주의, 물론 도덕주의로 봐야 돼요. 하지만 플라톤은 예술은 언제나 선한 것만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모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라톤과는 차이가 있다.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인지 추리하는 그 지식의 과정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온다면 독해형일 거니까 잘 읽고 풀어라. 딱 그 문제입니다. 평가원은 처음 등장시키는 사상과에 관련해서 지식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올해 EBS에서 워낙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도드라지게 몇 번이 출제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강조했을 뿐이죠. 근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인지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답 5번이거든. 왜냐? 여기 맞으면 막 일어날 법한 일을 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개연성 없으면 안 된다. 답 5번 됩니다. 그러면 자, 1번. 시인은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하는데 행위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인, 착한 사람이거나 악인이거나 이거 둘 다 모방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해서 한다. 무슨 말이야. 둘 다 이거 모방할 수 있잖아요. 예술작품 속의 인물에 대한 도덕적 구분은 불가능하다. 선인, 악인 이미 구분했는데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을 구별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불가능해? X. 예술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 유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여기 인간은 거의 언제나 이 두 가지 범죄에 속해 있고 그리고 희극, 비극 이런 것들 결국 이런 인간들을 모방하여 묘사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X. 예술가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 소재로 삼아서 하는데 무슨 말이야? 여기 선인도 쓸 수 있고 악인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이건 잘 읽고 풀면 되는 문제인데 독해형으로 풀었던 친구들 이걸 플라톤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평가원은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의 여러 출제 방식들을 꼬깃꼬깃 다 집어넣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평가원이 보여주는 그 기출문제들. 올해 강조되었던 그 6, 9월의 내용들, EBS의 내용들을 다 알고 갔다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도 논리 추론을 통해 그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게 선생님의 수업의 가장 근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죠. 애기들 힘들었다라는 거 선생님도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열심히 산 그 시간은 언젠가 자기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애기들이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언젠가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애기들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